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산도 온라인 동아리 5번째 시간입니다. 네, 고전으로 알아보는 우리 역사를 진행할 최지은, 김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들 화면을 전부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켜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고전으로 알아보는 우리 역사인데요. 네, 지난주에 그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겠다고 발언을 한 일이 있었죠. 네, 많은 국민들의 항의로 이제 법안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조, 단군 조선의 건국기념인 홍익인간을 이제 빼려고 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오적에 이어서 신축 12적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법안을 진행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러면 이 12명이 홍익인간을 빼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였는데요. 바로 추상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교육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익인간을 뺐는데요. 나보다는 남을 이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잘 없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건국 이념인데 이걸 빼려고 했다는 게 굉장히 어이도 없고 이제 분통 터집니다. 네, 추상적이라는 이유도 참 웃기네요. 그 예전에도 일부 학계나 정치권에서 홍익인간 교육 이념에 대해서 이런 많은 비판이 일었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 네. 이제 예전에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일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 안호상 박사가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교육기본법을 처음에 제정을 할 때 반드시 홍익인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일파를 비롯해서 여러 학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익인간을 빼야 한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안호상 박사는 시대가 높은 이상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이랑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대 문교부 장관이셨던 이 백낙준 씨도 이제 그 당시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 넣어야 한다라고 처음 주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분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1, 2대 문교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제 지금 교육기본법에도 홍익인간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홍익인간은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임마누엘 교수님은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개념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세계 교육에 대한 이념으로서까지 추천을 했죠. 그리고 게오르교 신부는 단군의 통치 이념 홍익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전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법륜 스님도 지금 우리 보고 건국 이념을 새로 만들라고 해도 이 홍익인간보다 더 고귀한 이념을, 더 고귀한 정신을 담을 수 없다라면서 이 홍익인간은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네, 전쟁보단 높은 문화 강국을 원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단군의 홍익 인간 이념에 바탕을 둔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환운 천황의 신시 배달 건국 이념, 홍익 인간, 이건 단순한 종교나 건국 이념을 떠나서도 우리 민족의 정신 철학입니다. 이렇게 임시정부도 홍익인간이라는 이 정신을 바탕으로 했다고 밝혔고 지금 그 법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임시정부 그리고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임에도 그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중화 사대주의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군세기 서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위국 지도가 막 선어 사기하고 막 급어 사악은 하야우 사악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극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인이라.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악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면 무엇 때문인가? 사악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역사가 중요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역사를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9,000년을 이어온 국통맥.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배워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다들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고조선이겠죠. 이제 보통 고조선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단군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리고 한사군, 그리고 완전한 국가 단계가 아닌 이제 국가 이전 단계라고 해서 이제 연맹왕국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역사 교육을 배워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한국사 체제는 무엇인가요? 네, 모든 인류의 최초의 나라 황국부터 시작해서 신시배달, 단군조선, 북부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로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국통맥입니다. 네, 이러한 국통맥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황국부터 이어지는 국통맥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서규 황국입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이죠. 이 황국에 대한 기록은 비단 이 삼국유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제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이 쓴 약천집과 이종휘가 쓴 수산집에도 이렇게 황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우 선생님도 역시 환국이 있었다고, 환인이 아닌 환국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삼성기 상에도 보면은 오환 건국이 최고다라고 해서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죠. 이 황국을 계승한 국가가 바로 배달인데요. 이 배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천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댓글로 답을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 고조선 건국일. 또, 네, 10월 3일이죠. 네. 답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개천절은 바로 10월 3일인데요. 그럼 개천절이 이제 어떤 날인지도 혹시 아시나요? 하늘이 열린 날, 한자 그대로 지적해 주셨네요. 오, 조청무님 신시개천. 네, 답이 나온 것 같죠? 네, 이 개천절은 환웅 천황께서 배달국을 건국하신 날입니다. 환웅께서는 음력 10월 3일에 신시의 도읍을 정하시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이 개천절을 단군 조선의 건국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환웅 천황이 먼저 이제 신시 개천이라고 해서 음력 10월 3일에 이제 신시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훗날 단군 조선이 이 황룡의 배달국을 이제 계승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똑같이 음력 10월 3일에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기 상을 보면 입도 신시하야 국칭 배달이라고 해서 이제 환웅천왕께서는 도읍을 신시에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세이화, 홍익인간의 광명사상 또한 이제 단군 조선이 아니라 배달국의 가르침인 것이죠. 여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네이버에도 개천절은 단군 조선의 건국일이라기보다는 환웅이 신시를 열고 홍익인간 제세이화한 날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배달국은 총 18분의 환웅이 156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배달국을 다스린 18분의 환웅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 분, 특별한 분을 꼽아보자면 바로 이 14번째 환웅인 치우천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한국조폐공사는 이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메달을 발행했고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도 도깨비 난장에서 치우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치우천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다들 아시죠? 광개토대왕이 이제 국가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전성기를 여셨던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배달국 시대에는 치우천왕께서 이제 국가의 영토를 크게 넓히시고 배달국의 전성기를 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웅천왕이 처음 나라를 세웠던 신시가 있던 곳을 이제 전기 신시 시대, 그리고 후에 이제 치우천왕이 나라를 넓히고 이제 수도를 청구로 옮겼는데요. 이때부터는 후기 청구 시대이자 이제 배달국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달국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 바깥에서 발견된 홍산문화 혹은 요하문명이라고 불리는 유적지인데요. 이 홍산문화의 핵심지인 우화량 유적지에서는 엄청난 제사 유적이 발견되고 돌무덤, 신전, 재단이 한꺼번에 발굴되었는데 이 이형국 교수는 이 총묘단을 인류의 정신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3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3요소가 모두 나온 것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기에 전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홍산문화가 발굴된 이제 중국 요령성에 덕보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옥기만 따로 전시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옥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에는 아까 봤던 이제 총묘단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옥기들이 있는데요. 이 홍산문화의 옥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학자들은 이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이렇게 옥기 시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우화량에서 발굴된 비파형 옥검인데요. 이 단군 조선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이거 비교를 해보면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옥검의 발견으로 인해서 비파형 동검의 그 기원을 새롭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죠. 강원도 춘천의 이제 중도라는 한 섬에서 이제 고조선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놀랐냐면은 진짜 파도 계속해서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전체가 이제 고조선 유적지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고조선의 유적지를 지워버릴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중고에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왼쪽 이제 하단에도 보이시겠지만
문화재청이 이제 레고랜드의 건설을 승인을 했었죠. 정말 한숨이 나오는 일이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에 나오는 유물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상당 부분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홍산문화에서 나왔던 적성묘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이 춘천의 중도에서 나왔던 적성묘인데요. 보면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왼쪽이 요화문명, 이제 홍산문화에서 나왔던 비파형 동검이고 오른쪽은 이제 한반도에서 나온 비파형 동검인데 이것만 봤을 때도 이제 홍산문화, 즉 배달국을 이제 단군조선이 계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고조선과 그 이전의 뿌리 역사를 밝혀주는 게 바로 홍산 문화인데요. 이 지금까지 봐왔던 홍산 문화의 특징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최고 8,500년 전까지 거슬러 가는 문명이었으면서 모든 국가 단계 조건을 다 갖춘 문명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재단, 여신묘, 적석총, 총묘단이 다 발굴이 되었고요. 정교한 수준의 세계 최고의 옥기까지 다량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의 복기대 교수님은 이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선대 문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형구 교수와 우시라 교수 역시 이 홍산문화가 이제 우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미국의 교수인 사라네슨 역시 이 홍산문화가 한반도의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제 동일하다. 이 홍산문화와 한민족의 이제 유물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홍산문화의 주인공인 이 배달국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 단군조선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단군조선을 단군신화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이 신화가 되어버린 천자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단군 조선을 기록한 문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주춧돌을 놓았던 신규식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 이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은 이제 분명히 실존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 단군조선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47명의 단군이 이제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2096년이라는 굉장히 이제 긴 역사를 가진 대제국이었죠. 이 단군조선을 다스렸던 단군이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헌당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책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 단군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군 조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단군 조선은 나라를 진한, 번한, 마한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사만 관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단군 조선을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런 대륙사만, 북삼한을 잃어버리고 이제 오늘날 역사학계는 이제 남삼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륙사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단군 조선이 통치한 방법을 노래한 서요사 신지비사에는 단군 조선의 사만 관경제를 노래한 그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요사에는 이제 진하는 저울대, 그리고 마하는 저울판, 번하는 저울추의 비유를 하면서 이 삼한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야 이제 나라가 오랫동안 이제 강대하게 잘 지속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삼한 관경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삼한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린 단군 조선은 이제 또 삼왕조로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그리고 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 그리고 3왕조는 장당경 아사달을 이제 각각 수도로 삼기도 했죠. 여기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삼국유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삼국유사를 보면은 단군이 1908년을 이제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1908이라는 숫자는 이제 1왕조와 2왕조를 더한 이제 영년인 거죠. 네, 단군 조선은 이렇게 왕조별로도 수도를 3번 옮기기도 했는데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처음에는 평양에서 도읍을 정하였다가 나중에는 백악산 그리고 장당경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조인 3왕조 때는 이제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바꾸었는데요. 이제 대부여가 멸망하고 이제 열국시대가 펼쳐진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단군조선, 이 대부여를 계승한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인가요? 네, 그 나라는 바로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잇는 고리인 바로 북부여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북부여는 잃어버린 고릴라에서 미싱 링크라고도 불리는데요. 부여, 옥저, 동해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북부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북부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단군조선 말, 마지막 단군인 고열가 단군 시대였습니다. 대단군의 통치권이 약화되고 부단군과 지방 군장들의 세력이 커지자 많이 그렇게 다투던 혼란기였는데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어지자 고열가 단군께선 중앙부처 장관이자 5지역의 행정 우두머리인 오가에게 새 단군을 천거하라고 명하고는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서기 전 238년부터 서기 전 232년까지 6년간 오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공화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역사는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열국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웅심산에서 고릴국 출신인 해모수가 나라를 바로잡고자 일어나서 그 지금의 길림성 설안에 북부여를 세웠습니다. 이로부터 북부여 중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해모수가 나라를 세운 지 8년 만에 오가는 공화정을 철폐하고 해모수를 단군으로 추대하여 비로소 북부여는 단군 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모수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네, 다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모수는 주몽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답을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께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녀지간 누구세요? 고조 할아버지.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고조부. 네, 조청문님 축하드립니다. 아빠, 삼촌. 유튜브도 한번 볼까요? 삼촌. 네, 아빠, 삼촌 다 나오고 있네요. 가족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는 사이. 아는 사이. 실제로 살아서 만난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정답에서 나왔다시피 바로 고조부와 손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추신 분 나중에 상품 드릴게요. 네. 그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시청률을 49.7%나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로 나오는데 이거는 단단히 잘못된 사실이죠. 해모수와 고주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고조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해모수와 주몽이 부자 관계로 왜곡이 되면서 이제 북부여의 180년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2대 역사로 변주되었고 북부여의 시조인 해모수가 왜곡이 되었으니 자연스레 북부여도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잇던 그 중요한 고리인 북부여도 함께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조부와 이제 손자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황국과 배달, 단군 조선이 이제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이제 3대 가족사로 변한 것만큼 이제 심각한 역사 왜곡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해모수가 이제 주몽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역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환지 17세손이라는 구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환지 17세손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은 원시조로부터 17세손이라는 뜻인데요. 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광개토 대왕은 13세손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비 비문에는 아까 17세손이라 적혀 있었죠. 대대로 왕을 계승한 거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은 19번째 왕이지만 시조로부터 몇 대 손해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면은 17세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경주 최씨 32대 손인데요. 이제 최치원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32번째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에는 이제 13세 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에는 17세 손으로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적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이유는 삼국사기는 주몽을 시조로 했지만 광개토 대왕비는 그 해모수 단군을 시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에도 고주몽이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 단군의 5세손이라고 나와 있어서 광개토 대왕도 그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세가지고 17세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고구려의 뿌리가 북부여라는 사실을 알려준 유일한 책이 환단고기 속 태백일사편입니다.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유화 부인과 혼인을 한 사람이 고모수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고진의 손자입니다. 근데 고진이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었죠. 따라서 해모수는 고주몽의 아버지가 아니라 고조부인 것입니다. 네. 환단고기에는 이렇게 명쾌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모수가 고주몽의 아버지라고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참고로 당시 주몽은 해모수 단군을 태조로 삼아 제사를 지냈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를 원고구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고구려 역사에 북부의 역사 180년까지 약 180년까지 더해지면 고구려사는 약 900년이 넘는 이런 방대한 세월을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900년이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진짜 긴 역사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고구려가 700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700년이 아니었군요. 네. 이거는 다른 사서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에는 가언충이라는 사람이 당 고종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하면서 고구려는 900년을 넘기지 못하고 80 먹은 장수에게 망한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지금 900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이제 고구려가 80이 넘은 장수에게 망한다는 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원래는 얘기할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뜻밖에도 이제 고구려가 900년이 넘는다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근거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뜻밖의 순기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모스와 고주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여의 역사는 잊혀진 것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서 더욱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나라 이름만 해도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나중에 백제 남부여도 있고 백제 왕족의 성씨도 부여씨이기 때문에 부여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여 역사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낸 책이 바로 북부역이죠. 이 북부여의 진실을 이제 알려주는 책인 북부여기는 이제 복외거사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 범장은 고려 말의 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관이었으면은 이제 역사의 편찬을 맡았던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럼 역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셨겠어요. 네, 매우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 북부여기에는 그래서 동부여와 북부여가 나뉜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4세 고우르 단군에 이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부여에 큰 위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한무제가 북부여를 침공하러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의병을 모아서 한무제의 군대를 격파하고 북부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고도막한이자 동명왕 그리고 후일 북부여의 5세 단군 고두막 단군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동명왕이 주몽과 같은 사람이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동명왕을 고주몽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동명왕은 고주몽이 아니라 고두막한입니다.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 짓기도 했고 그 고두막한 단군이 그 단군이 되기 전에 졸본에서 졸본 부여를 세웠을 때 스스로를 동명왕이라고 칭했기 때문인데요. 한무제 군대로부터 북부여를 이렇게 구한 뒤로는 나는 천재의 아들이로다 하면서 장차 이곳 북부여 도읍 땅에 도읍을 정하고자 하니 임금께선 떠나라라고 고하였습니다. 이에 고우르 단군이 계속 협박이 들어오니까 근심이 깊어져서 병을 얻게 되었고 곧 붕어를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고우르 단군의 아우인 헤부르 단군이 즉위를 했는데요. 그때에도 고두막한은 계속 네, 땅을 내놔라 하고 예, 약간 위협을 했죠. 그러니까 고두막한의 압박에 이제 헤부르 단군께선 성읍을 이렇게 바칠 테니 왕실만은 보존시켜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두막한은 청을 들어주어서 나라를 이름을 그대로 여전히 북부여로 했고 자신은 5세 고두막 단군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에 1세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4세 고우르 단군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를 그 전기 북부여 그리고 5세 고두막 단군이 즉위한 뒤로부터는 후기 북부여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그 도읍을 내주게 됐던 헤부르 단군은 가서본으로 도읍을 옮겨서 동부여가 되었죠. 이렇게 북부여는 이제 총 182년 동안 6명의 단군이 이제 통치를 하셨는데요. 이 북부여 이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이 사국 시대로 전개되는 데에도 이 북부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시조가 모두 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네, 그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가 어떻게 부여에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고주몽은 북부여의 7세 단군으로 즉위 후에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꿨는데요. 주몽은 북부여의 6세 단군인 고무서 단군의 딸 소선호 공주와 결혼을 한 뒤 사위가 되어 그 6대 고무서 단군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주몽 단군이 북부여를 계승하기 전 피난 오는 과정은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능력이 출중했던 주몽은 이제 주위에서부터 이제 위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상황이라 동부여에서 북부여로 피난 오기로 합니다. 근데 북부여로 오는 길에 그 지금의 송화강, 차릉수에 이르렀는데 다리가 없어서 이제 고주몽은 강에 대고 아시 천재지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고하자 신기하게도 물속에서 이제 물고기들과 자라가 수없이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몽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무사히 북부여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고주몽이 목숨 위험을 받아서 북부여로 피난을 왔지만 그 피난 오기 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예씨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유리라는 장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부여로 온 뒤에는 그 고무서 단군의 공주 소선호 공주와 결혼을 해서 비류 온조를 낳았죠. 그러나 후에 이제 유리가 장성에서 고구려로 찾아오자 이제 고주몽은 장자인 유리에게 태자 자리를 내주고 이제 고구려 2세 왕으로 유리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선호 부인의 자식들이 비류와 온조는 이제 유리가 태자가 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후일 온조가 백제의 시조가 되었죠. 참고로 신라의 시조도 바로 이 북부여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 고두막 단군의 딸이 바로 파소였습니다. 이 파소의 아들이 바로 훗날에 신라를 건국하는 박혁거세인 거죠.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시조가 모두 북부여에서 나왔는데요. 그럼 가야의 시조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희 조상님의
이제 시조네요. 이제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선조 역시 이제 단군 조선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단군 조선 3세 가륵 단군께서는 욕살 삭정이라는 사람을 약수라는 지방에 이제 유배시켰다가 후에 용서해서 이제 그 땅에 봉하셨고 삭정은 그 땅에서부터 이제 흉노의 시조가 되었죠. 그 후 시간이 지나서 흉노 휴도왕의 아들인 김일제와 동생 김윤이 있었는데 형 김일제의 후손이 바로 신라 김씨의 왕조 시조인 김할지의 선조이고 이제 김수로 왕은 나중에 금강가야를 세우게 되는 김수로 왕은 이제 동생 김윤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여러 개로 나뉘어졌어도 다 단군 조선에서 나온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황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이렇게 사국시대까지 한번 우리나라의 계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면서도 9,0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정신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문화, 이제 고유 사상인데요. 이제 홍익인간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혹시 다들 집에서 제사 지내시나요?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뭐 우리 집은 제사 어떻게 지낸다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여기 댓글에 가야 한번 가야지. 너무 좋은 드립이네요. 네, 제사 지내시는 분 손 아니면 동글뱅이. 들어주세요. 다 손도 다 들어주셨네요. 네. 내일 모레 제사 지내러 가신대요. 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이제 제사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문화인데요. 집에서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국가에서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낼까요? 네,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를 이제 천제라고 하죠. 바로 하늘, 즉 상제님께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등산도 도전의 성구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 왔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제사를 지내왔던 민족인데요. 이렇게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흔적을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제단 역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흔적이 되죠. 그리고 단군조선 때에는 매년 봄, 가을에 2번 천제를 올렸는데 먼저 봄 3월 16일 대영절에는 강화도 마리산 그 정상에 있는 참상단에서 그리고 10월에는 백두산에서 하늘의 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천제를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고종 황제 역시 이 원구단을 지어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천제 문화는 황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생활 신앙이자 고유 문화였던 것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홍익 인간 역시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홍익 인간과 한 세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와 연표문에 등장하는 제세이화죠. 제세이화 홍익 인간은 삼신의 가르침으로 삼신의 대광명과 통하여서 인간을 이롭게 하라. 천지의 뜻과 이상을 펴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삼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학교 수행평가 그런 거 말고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게 진짜로 곰과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하려는 그런 기록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곰을 토템으로 했던 웅족과 이제 호랑이를 토템으로 했던 호족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우리도 환족에 귀의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이렇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삼국유사 고조선절을 보면은 이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수행을 하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도 수행 문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살펴보았던 그 홍산 문화의 우화량에서 나온 유물인데요. 반가부좌를 하고 수행을 하는 여신상입니다. 이게 바로 태고 시절부터 수행을 했던 영성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여신상과 함께 해서 남신상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남신상의 특징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입을 벌리고 있나요? 우리 밥 먹을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있죠. 그쵸. 밥 먹을 때. 근데 이게 밥 먹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언제 입을 벌릴까요? 말이나 소리를 낼 때 입을 벌리죠. 예, 그쵸. 이제 뭔가 말을 할 때, 이제 소리를 낼 때 입을 벌리는데요. 이렇게 잠잘 때 입을 벌리신대요. 아, 네. 잘 때 입을 벌리시는 분 계십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다가 목 다 모시겠다. 하품할 때. 아, 네. 네, 뭐 이게 자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소리를 낼 때겠죠.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남신상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읽어서 이제 수행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여신상과 남신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제 수행을 해서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홍익인간의 도를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홍익인간의 도를 실천하고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사람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화랑, 다들 아시죠?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주축이 바로 이 신라의 화랑인데요. 이 화랑은 단순히 무술만 익힌 것이 아니라 상제님을 모신 이들입니다.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던 관직을 예로부터는 우리 삼시랑이라고 불렀는데 이 낭가 문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라의 화랑과 이름은 다르지만 고구려에도 조의선임, 그리고 백제에는 무절 또는 사우라비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제 북부열을 세웠던 해모수도 천왕랑이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에는 국자랑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단수로 내려오잖아요. 그 3,000명의 무리를 이제 대세행랑 또는 이제 삼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런 젊은 일꾼들이 이제 하느님, 즉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이런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집단 문화, 낭가 사상이 이제 예로부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도 넘어갔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사무라이일 텐데요. 이 사무라이라는 말이 이 삼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삼은 사무, 랑은 라이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라이를 한자로는 모실 시자로 쓰는데 삼시랑의 가운데 글자가 바로 이 모실 시자입니다. 그리고 낭가 사상이 이어서 고려시대에는 제가화상, 조선시대에는 선비와 의병,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동학과 독립운동가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는 동학의 사상을 인내천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삼신상제님, 즉 천주님을 이제 모신다, 신앙한다는 의미로 바로 시천주가 동학의 원래 사상입니다. 영상으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보면서 보니까 전율이 돋네요. 그러게요. 이게 드라마 녹두꽃의 한 장면인데요. 동학군들이 이제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시천주 주문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 동학을 이제 계승한 곳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듣고 있는 이 증산도 온라인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증산도인데요. 이제 슬슬 이제 교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홍익인간 정신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역사 문화를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잘 살펴봤는데요.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혼란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유한 정신, 종교,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인간을 없애자라는 발의를 한 것도 이런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군 세계 서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부여의 도가 없어진 후에 한나라 사람이 부여에 쳐들어왔고 고려에 고려의 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만약 부여에 부여의 도가 있었다면 한나라 사람은 한나라로 쫓겨가고 고려에 고려의 도가 있었다면 몽골인은 몽골로 쫓겨갔을 것이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사와 영토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익인간과 같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정신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이런 역사 정신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할 때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역사 문화, 이런 정체성,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